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기업이 창사 20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습니다. 단체 급식이 주력 사업인데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나 직장의 단체 급식이 줄어든 탓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주 일가의 네 남매는 배당금으로만 76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순이익이 났던 재작년도 이 정도까지 챙겨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범 LG가인 아워홈 얘긴데요. 이래서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 거구나 하면서 끝날 일인 건지 먼저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LG그룹에서 분리된 아워홈.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이 주력 사업입니다. 2019년 매출은 1조 8,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해 9월 구본성 대표이사가 보복운전으로 상대차와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3일 구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직 그만두실 겁니까? 법원 판결 하루 뒤에 열린 주주총회. 구본성 씨의 세 여동생들은 힘을 합쳐 구 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막내 구지은 씨가 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남매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배당금은 4남매가 사이좋게 나눴습니다. 구본성 전 대표 299억 원, 구지은 현 대표 160억 원, 이런 식으로 4남매가 가져간 돈은 760억 원입니다. 회사가 흑자를 많이 내서 배당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아워홈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13% 줄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났는데도 배당금은 사상 최고로 준 겁니다. 지금 경영진들의 의견은 고배당 기조가 문제가 있고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다음 이사회나 주총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말씀. 이런 회사들은 또 있습니다. GS그룹 계열사인 IT회사 GS네오텍. 지난해 87억 원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허정수 회장과 가족들은 배당금으로 155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낸 안국약품도 25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가운데 14억 원을 사주 일가가 챙겨갔습니다. 적자는 아니었지만 굽네 치킨은 40억 원, 멕시카나는 5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사주 일가의 지분이 100% 가까이 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적자든 흑자든 경영 성적표와 상관없이 오너의 배를 불리는 기업들은 주로 가족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회도 주총도 모두 오너 뜻대로 하다 보니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 홀딩스.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2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대교가 적자가 나면서 홀딩스에도 약간 영향이 생긴 그런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강영중 회장은 배당금 55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강 회장이 가진 지분은 82%입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배당금을 늘린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주 일가족의 지분율이 높습니다. 사주 일가가 주주총회는 물론 주총 안건을 정하는 이사회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도 자기들 배를 채우는 결정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비상장 회사는 감사도 아무 제한 규정 없이 마음대로 뽑습니다. 굽네 치킨은 회장 일가족이 98%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감사는 회장의 부인입니다. 아무도 감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주주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회사 돈을 배당금으로 빼가도 되는 걸까? 기업은 혼자서 홀로서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주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주주뿐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그렇고 그 하청업체들도. 과도한 배당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주주들 배만 채우고 그만큼 기업의 미래와 고용에 투자할 몫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이익을 침해하면서 재산을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서 경영권 센습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주주 친화적 경영을 내세운 과도한 배당. 하지만 견제 장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14시간째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을 끌어 들어간 소방대원 한 명이 8시간째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한 뒤에 현장을 연결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꽃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중간은 물론 상층부에서도 붉은 불길이 거세게 위로 솟구칩니다. 택배 차량이 드나들던 입구에서도 불꽃이 피어오르고 건물 안에선 무언가 불에 타 터지는 듯 총소리 같은 폭음도 들려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맨 처음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30분쯤입니다. 검은색 연기가 건물을 막 다 그냥 휘젓고 나오던데 시큼한 메탄 냄새가 그냥 워낙에 심해서. 불은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의 가장 아래층, 안쪽으로 200m 이상 들어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248명은 긴급히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8시 19분 큰 불길을 잡아 이때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반쯤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은 다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 근처에서 선반 위에 놓인 물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연물이 선반에 상당히 높게 적재가 돼 있기 때문에 선반 자체가 무너졌는지 가연물이 무너진 건지는 그것도 추후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잔불을 정리하고 있던 소방대원 5명 중 4명은 현장을 급히 빠져나왔지만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장인 54살 김모 소방경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왔던 소방관 가운데 한 명도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넘게 무전기 교신이 끊긴 상황인데 한때 수색대원 20명을 투입했지만 거센 불길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인력 360여 명과 장비 120여 대가 투입됐지만 불길은 오히려 건물 전체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불꽃이 이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을 확인해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자, 아무래도 화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건휘 기자, 지금 김 기자 뒤를 보니까 불길이 엄청난데요.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화재가 진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내내 연기만 뿜어져 나왔는데 저녁이 되면서 물류센터 건물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건물 전체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119 구조대장 소식도 아직 없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걸 막으면서 동시에 수색 작업도 벌여왔지만 불길이 다시 거세진 2시간 전부터는 구조와 수색 인력도 철수시켰습니다. 곧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초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이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던 소방당국도 지금 같은 불길이 계속된다면 철제 기둥들이 녹아 휘어져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불길이 잡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길이 이렇게 더 커진 이유가 뭐죠? 네, 스프링클러까지 정상 작동했는데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건 물류창고 특유의 특징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곳 쿠팡 덕평 물류센터는 전국 160여 개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센터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워낙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내부 끝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 않고 물건 아래 곳곳에 잔불이 숨어 있다 보니 순식간에 다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내부에는 신선식품을 빼고 사실상 모든 종류의 물건이 보관돼 있습니다. 당초 정오 무렵 다시 불길이 살아났을 때도 비닐 같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안에선 폭발음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불길이 너무 거센 데다 칼 재료가 무궁무진한 물류센터의 속성 때문에 현재는 좀처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화재 현장 상황은 뉴스 중간중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이들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2차 때는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른바 교차 접종을 우리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그 대상과 접종 방법을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 접종 대상자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5일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 명입니다. 30세 이상 방문돌봄 종사자와 보건의료인,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자녀 백신을 맞은 6만 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1차 접종 11주 뒤인 다음 달 5일부터 31일까지 차례로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코백스로부터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의 공급이 미뤄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을 맞춰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차 접종 대상자는 예약 변경 없이 2차 접종이 예정된 날에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 화이자 백신이 없을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개별적으로 다른 병원을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교차 접종을 원하지 않으면 다음 달 19일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1, 2차 접종 간격이 12주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미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면 같은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면역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면역 체계를 자극하게 되니까 항체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높게 나온 항체가는 지속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 백신 수급 상황과 국내외 연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8월 이후 교차 접종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한 오늘 3분기 접종 계획도 나왔습니다. 50대는 7월 마지막 주부터, 만 18세부터 49세는 8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종을 하는데요. 이렇게 7, 8, 9월에만 2,200만 명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200만 명, 가장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는 3분기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9월 말까지는 누적해서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게 될까요? 우선 6월에 미처 백신을 맞지 못한 60세에서 74세 10만 명부터 7월 첫째 주에 접종을 시작하는데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들도 7월 1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기 시작해 여름방학 동안 접종을 마칩니다. 그 외 대입 수험생들도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은 7월 25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살펴볼까요? 50대는 7월 25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7월 중에 55세부터 59세까지 먼저 사전 예약을 하고 50세에서 54세가 그 다음에 예약을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맞는 겁니다.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0대 이하, 그러니까 18살에서 49살까지는 8월 중순부터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합니다. 역시 수급 상황에 따라 맞게 되는 백신이 결정됩니다. 12살에서 17살까지,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정부가 좀 더 과학적 검토를 거친 뒤에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 물량 범위 안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을 할 수 있고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기업과 사업장도 8월부터 자체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접종을 위한 백신은 8천만 회분이 확보됐습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1,000만 회분이 7월에 들어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1,400만 명 접종을 돌파해 상반기 목표를 이미 초과한 가운데 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 목표를 3분기에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여권 내 이른바 빅3 후보 중에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선 연기 여부와 관련해선 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연기를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대선 출정식을 시작한 정세균 전 총리.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걱정도 된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역전이 가능하다며 경제에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 근로자급여를 3년간 동결해 하청업체 단가와 근로자급여를 올리자는 제안. 또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분양 15만 호는 반의 반값 아파트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식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당 후보 등록일에 맞춰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논의가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이르면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났습니다. 경기와 경남이 원팀이 돼 당면한 파도를 함께 넘겠다며 친문과 부산 경남 민심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치와 공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용진,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도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인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내일 최종 입장 정리에 나섭니다. 현재로선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자는 원칙론에 무게가 실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비이재명계 의원 60여 명이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나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간보기 정치, 대변인 정치를 그만하라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윤 전 총장은 여야의 협곡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아마추어 티가 난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얼마 전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걸 거론하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답을 주지 못했다. 입당을 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말이 모호하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부터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본인 입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간보기는 그만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링 위에 올라오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말이 대체로 모호하고 또 대변인을 통한 전언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과거 BBK 사건처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자신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중도 낙마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추론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 윤 전 총장은 발끈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후 추가 입장문도 내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은 착착 진행 중이고 그때는 본인의 입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태산처럼 무겁게 움직일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반발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견보다는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책임자와 철거를 하던 굴착기 기사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또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투기를 벌여서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건물 붕괴 당시 현장 관리자였던 강모 씨와 굴삭기를 운전했던 조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학동 4구역의 일반 건축물 해체 공사를 맡은 한솔기업의 현장 책임자이고 조 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의 대표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작업 지시를 자신이 내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 본인이 하신 거 맞으세요? 굴삭기 기사 조 씨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작업 지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요? 그 부분은 법정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사고 책임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동구청에서 압수해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가 다른 재개발 사업에 투기를 하면서 공무원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경찰이 공무원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도 연루된 거 정황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여서 학동만의 문제로 국가시가는 절대로 안 된다. 경찰 수사가 다른 재개발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서 한편 사고 현장에 대한 감리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감리 책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김 씨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물론 등기 이사도 사임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범석 창업자를 대신할 이사회 의장과 안전 담당 등기 이사가 새로 뽑혔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범석 창업자는 한국 쿠팡의 대주주인 미국 쿠팡의 이사회 의장만 맡게 됩니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바로 지난 3월에도 거의 매일 밤새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 전날에는 관리직 직원도 퇴근 뒤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국회가 김범석 창업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자회사 전무만 대신 내보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창업자처럼 공식 직위를 모두 내려놓으면 처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범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이고 이사의 의장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작년 12월에는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 중에 18세기 서양인이 그린 한반도 지도에서 이 독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이미 이때부터 우리 땅이었다고 반겼는데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일본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상원 연설을 마치고 상원 도서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보관된 고지도 한 장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가 그린 한반도 지도,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서양인이 그린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 위 선명한 두 개의 섬엔 중국어 발음으로 울릉도와 천산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산도, 당시 우산도라 부른 독도의 한자를 혼동한 겁니다. 스페인 순방 중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발견한 겁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독도가 1, 20위부터 한국의 도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G7 회의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 수호 훈련을 문제 삼아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을 무산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도서관을 방문하고 독도 발언을 한 건 일본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과 만나는 것보다는 일종의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가 아니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을 끝으로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고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과 코로나19 이후 첫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골목도 아니고 대로변을 걷던 여성을 따라가 마구잡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저희가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더니 폭행을 저지른 대로변을 30분 동안 배회하면서 다른 여성의 뒤를 쫓아가는가 하면 범행 대상을 결정한 뒤엔 10분 넘도록 뒤따라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강북구의 한 대로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도까지 내려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을 보고는 갑자기 이 여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3, 4분 정도 뒤를 계속 따라가면서 거리를 좁히며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행인들이 두세 명 눈에 띄어서인지 이 여성의 뒤를 쫓는 건 이내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분 넘게 더 주변을 배회하다 또 다른 여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CCTV 확인 결과 이 여성을 10분 가까이 200m 넘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없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폭행한 겁니다. 3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지만 끝까지 쫓아나와 3분 정도 더 가혹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 영상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인기척이 없는 적당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여성을 쫓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이 무작위로 범행을 물색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지층에서 한 게 아니라 다음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실제로 29살 남성인 가해자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최근에 헤어져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왼쪽 눈을 크게 다쳤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한 두 번째 사회적 합의 기구. 어제 민간 분야의 택배업계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루었지만 우체국 택배 노사는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어떤 쟁점이 남아있고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서울 우편 집중국.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택배 물량을 배송지별로 나누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분류하는 물량은 2천여 개. 오히려 주 업무인 배송 업무 물량보다 10배가량이나 많습니다. 민간 택배사와 달리 우체국엔 개인별 분류 전담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 때 우정사업본부 측이 개인별 분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별 분류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5에서 10명의 택배기사들의 물량이 섞여서 저희에게 인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택배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본부가 구체적인 분류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배사들은 이미 올해 안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정사업본부만 빠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까지 동의를 해야 사회적 합의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탄의 원인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 하지만 우정본부 측은 한 건당 201원의 분류 수수료를 배송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 택배노사협상의 마감 시한은 내일.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정본부 측이 연말까지는 개인별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합의문도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월 5일부터 개발 지역에 집을 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분양권 말고 딱 시세만큼만 현금으로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다 그 기준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개발 지역에 집을 사면 분양권이 나오는 건데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투기 세력이 현금을 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이사 대책에 따른 공공 재개발이 유력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다세대 주택들이 최소 5건이나 거래됐습니다. 전신된 좀 올려놨다가 그거 바로 나갔고 그 오후에 올려놓고 바로 나간 거예요. 심지어 당장 다음 주까지 현금 4억 5천만 원을 내겠다며 집을 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난리가 났습니다. 현금을 싸들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하루 사이에 웃돈이 붙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다 투자자 물건이에요. 다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팔리던 거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은 다 붙여서 나온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어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2월 정부는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꾼들이 뒤늦게 들어오더라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국회가 관련법을 논의하면서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이 무력화됐습니다. 현금 청산하는 기준일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만 집을 사면 공공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 기준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등기까지 모두 마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2주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줄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곳들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책상 위에 있던 볼펜으로 공격하면서 법무부 직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탔던 22살 남성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과 만나지 못하자 엉뚱하게 택시기사를 살해했습니다. 지난 14일 아침 10시쯤 살인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이 남성을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여성보호관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한지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접견실에 도착한 남성. 보호관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자 이 피의자는 서명을 하라고 건네준 볼펜으로 보호관의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문 쪽에 서 있던 교도관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격을 당한 보호관은 머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했고 다른 보호관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치소 수용자와 접견을 하러 온 사람은 가운데 가림막이나 창살이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구치소들은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수용자와 마주 앉도록 접견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들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한 남성이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황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하철에서 내린 뒤 다른 승객을 때린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젓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건설에서 담배 피시면 어떻게 해요? 네? 담배가 지금 공공장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결국 한 시민이 담배를 뺐자 이 남성은 다시 담배를 새로 꺼냅니다. 시민들이 재참하려도 적반하장입니다. 나가서 피셔야지. 네?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라 딴 데 피해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나가서 피해. 급기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솔직히 다 피해를 보잖아요. 꼰대가 그게 아니고. 이 남성은 결국 승객에 이끌려 한 역에 내려졌는데 승강장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역을 나오면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하철역 같아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나 봐요. 맨 처음에는 막 거기 현장에서 욕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고 지난달 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폭행에 대한 것이었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운 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 위반, 담배를 피느라 마스크를 벗은 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과태료는 30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로부터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최근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음주에 담배까지 피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등반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1950m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1700m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좀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적발된 불법 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을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 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20살 청년이 또래들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달 넘게 가두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고소를 취하한다면서 입장을 바꿨고 경찰은 이 한마디에 사건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갑내기를 원룸에 가둬 굶기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20살 안 씨와 김 씨. 이들은 숨진 피해자를 지난 3월 말부터 2달 넘게 원룸에 감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2달 동안 피해자는 감금과 폭행, 그리고 경제적 착취까지 당했습니다.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강제로 일하면서 일당까지 빼앗겼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심지어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며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급기야 숨지기 며칠 전부턴 아예 원룸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며 더 심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겁니다. 이들 범행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만 해도 감금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져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사망한 박 씨가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걸 알게 돼 경찰에 사진과 진단서까지 첨부해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27일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를 끝냈습니다. 피의자들이 때리지 않았다고 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4월 박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폰이 3개나 개통됐고 대부 업체에 빚도 있다고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했었지만 이런 사정은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하는 상해죄를 부실한 수사로 끝내버린 겁니다. 제가 답변하는 건 객관성이 없고 또 뭐 변명하게 되고 그럴 저기가 있으니까. 서울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은 폭행 수사와 가출 수사가 적절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에 달려있던 130kg짜리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30대 크레인 기사가 숨졌습니다. 크레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가 아니어서 부실한 관리가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부산 중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짓고 있던 건물 꼭대기에는 타워 크레인 한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크레인 쇠줄 끝에 달려있던 후크가 갑자기 2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관계로 덮고 있는 장소에서 원인 모르게 갑자기 위에서 추가 떨어진 거예요. 후크의 무게는 무려 130kg. 그런데 떨어진 후크는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크레인 기사 30대 성모 씨를 덮쳤습니다. 성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와이어가 끊어진 겁니까, 선생님? 후크는 무거운 철근 같은 자재를 크레인에 걸어주는 장치인데 경찰은 크레인이 철근 운반 작업을 마친 뒤 멈춰서 있는 가운데 쇠줄 끝에 매달려 있던 후크가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해서 규명한 뒤에 그 혐의점이 확인이 되면은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크레인 후크만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관리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쉬던 게 떨어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 관리 부실이죠. 완전히 관리 부실이죠. 와이어가 노화돼가지고 녹이 쓸어 있고 갈라져 있었던 거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현장 소장을 포함해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를 불러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휴전선 부근 비무장지대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서 생태계 보고로 알려져 있죠. 이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해 봤더니 사냥, 두루미, 독수리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을 포함해서 총 4,000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논에 커다란 새 한 무리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긴 목과 다리, 하얀색과 검정 깃털에 큰 날개를 가진 멸종위기 1급 두루미입니다. 두루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회색인 제두루미도 보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하천에선 멸종위기 1급 사냥이 포착됐습니다. 작은 뿔과 가슴에 하얀 털이 선명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요즘엔 보기 힘든 애기뿔 솥동구리가 목격됐습니다. 이 영상들이 촬영된 곳은 모두 휴전선 부근, 민간인 통제선 북쪽 지역인 이른바 민북 지역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부터 민북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두루미나 독수리 같은 조류를 비롯해 사냥과 사양노루 등의 포유류, 금개구리와 버들가지, 분홍장구채와 같은 식물까지 모두 44종의 멸종 위기종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확인된 생물종은 모두 4,315종. 국토의 1.13%에 불과한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16.1%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민북 지역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1제곱킬로미터 면적당 생물종의 수를 비교한 결과 민북 지역은 국가의 중요한 법정 보호 지역인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북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보호지역 설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낮 동안 화재가 진압이 된 듯 했는데 조금 전부터 건물 전체가 불타오르면서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김 기자 뒤로 보니까 지금 아직도 불길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불길이 건물 밖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다 타들어가 내부가 보일 정도인데요. 저녁 무렵 갑작스레 거세진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내내 연기만 나왔던 낮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물류센터 내부에 들어갔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19 구조대장 역시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진화와 수색을 동시에 했었는데 불길이 다시 거세진 약 3시간 전부터는 구조와 수색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같은 불길이 계속된다면 철제 기둥들이 녹아 휘어져서 자칫하면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던 소방당국도 붕괴 가능성까지 대비해 추가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오전에는 큰 불길을 잡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겁니까? 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불꽃이 이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을 확인해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반쯤 불이 시작된 지점 근처에 선반 위에 놓인 물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불길이 다시 번졌습니다. 이때 비닐 같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낙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내부 끝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 않고 물건 아래 곳곳에 잔불이 숨어 있다 보니 스프링클러까지 정상 작동했는데도 순식간에 다시 번진 것 같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이곳 쿠팡 덕평 물류센터는 전국 160여 개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센터 중 한 곳으로 내부에는 신선식품을 빼고 사실상 모든 종류의 물건이 보관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안에서 폭발음까지 들려오고 있어 좀처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노출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뉴스의 종류 그리고 언론사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이 모든 언론사의 편집국처럼 행세하면서 클릭 경쟁을 유도하는 선정적 기사가 난무하고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주로 노출돼 여론 왜곡 우려까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가불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이 제목이 선정적으로 되고 기사와 일치되지 않는 제목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클릭 경쟁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 현재 포털의 뉴스 배치를 사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 구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포털이 초기 화면에 노출시켰던 뉴스 화면은 사라지고 이용자가 구독하는 언론사 뉴스들만 배열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와 다음도 9월부턴 모바일 버전에선 이용자에게 편집권을 주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PC 버전 뉴스 화면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PC 화면에서도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있는 편집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 그리고 기자의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권을 드리자라는. 민주당은 또 현재 여야 정치권이 해오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국민 참여 방식 등으로 전환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선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를 언론사가 물게 하는 징벌적 배상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서 꼰대 수구 기득권 정부라면서 여러 민생 정책을 일일이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설의 4분의 3가량을 정부 여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과거 주로 보수 세력을 향하던 꼰대, 수구, 기득권이란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여 공격했습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낡은 이념을 버리지 못한 586 운동권이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이란 단어도 7번 언급하며 내로남불을 부각시켰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선 백신 접종률 상승은 인정한다면서도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우며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과 용적률 인상, 취득세 감면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약속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또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보호 축소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만남 이후 아직 밝히긴 어렵지만 협치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고 이 대표는 외면하거나 피해가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해 손실을 본 것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미 손실을 본 것까지 소급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할 정도로 충분히 지원해주기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격론이 벌어졌지만 여당은 결국 기립 표결에 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소위원회라는 1차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의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한다는 소급 적용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급 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보상 금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할 경우 비록 영업 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못지않게 피해가 컸던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감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끝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적어도 중소상인들한테 찾아가서 또는 불러서 한번 호소라도 하고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소급에 해당하는 피해 지원 재정을 2차 추경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2016년 군 병원의 잘못된 진단 이후 뇌출혈로 숨진 고 홍종기 일병의 유족이 직무 수행 중에 숨진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신청을 국방부가 거부했습니다.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유족들은 그 아픈 몸으로 훈련을 받은 게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서 직접 관련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초 제2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홍정기 일병은 구토와 알 수 없는 멍자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병원은 고작 감기약과 두드러기 약만 처방해줬고 병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나가 찾아간 민간 병원은 혈액암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했지만 부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 일병은 2016년 3월 말 숨졌습니다.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우리 군이 죽였습니다. 우리 군이 죽인 죽음에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홍 일병의 죽음은 순직으로는 인정됐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분류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직무 도중 숨졌다면 1형, 국가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2형인데 고 홍 일병의 죽음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1형이나 2형과 달리 순직 3형은 처우 수준이 낮은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유족이 매달 받는 보상금이 60만 원가량 적고 자녀와 형제 중 한 명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병역 혜택도 없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치료는커녕 훈련을 시켜 홍 일병이 숨진 것이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직자 등급의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밀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족은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누구나 군 복무를 충실히 하다 숨졌다면 임무 중 사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장병들이 죽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죽음에 순직을 두고도 등급을 나눕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정육점 고기가 아닙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벌써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와 경찰은 마을을 통째로 불태우고 난민들을 위한 약과 식료품을 강탈하는 등 여전히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습니다. 미얀마 중부의 킴마 마을. 240가구, 1000여 명이 모여 살던 터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찾겠다며 미얀마 군경이 마을을 급습해 집집마다 불을 지른 겁니다. အယောက် 40 လောက်ပထမဆုံးရှုပ်ခဲ့တော့အိမ်တစ်လုံးပဲရှုပ်ခဲ့တာပြီးတော့နောက်ထပ်ရောက်လာတဲ့အချိန်မှာရွာထဲထပ်ဝင်ပြီးကြံတဲ့အိမ်တွေရွာလေတွေရောမြောက်ပိုင်းတွေရောတောင်ပိုင်းတွေအကုန်နှံ့မြောင်သူတို့ဆင်တဲ့အိမ် 군경의 급습에 주민들은 황급히 인근 숲으로 피신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고 한 80대 노부부가 끝내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의 탄압을 피해 숲으로 몸을 숨긴 피난민들도 최악의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에 일교차까지 커져 생후 6일 된 아기가 추위에 떨다 숨지는 등 어린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담요, 침낭,
뭐 천막 이런 걸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뭇잎 같은 걸로 천장만 만들고 이렇게 지내는 영유아나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집게가 안 잡힐 뿐이지 죽고 있고. 군부는 국제 구호단체 물자 호송 트럭과 구급차를 공격해 난민들에게 돌아갈 약과 식료품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 비판이 잦아들면서 군부 인사들은 국제사회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인도와 태국 등 인접 국가들은 플라잉 최고사령관을 사실상 국가수장으로 인정했고 중국 언론은 미얀마 지도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쿠데타 이후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에 8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방역 모범 칭찬받은 한국 앞줄 기념사진 해석은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번 순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이른바 K-방역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절감을 했어요. 네, 유럽 3개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네. 해외 정상들하고 덕담을 나눌 때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Both in suppressing and containing the virus, but also on the very strong economic performance. Was hat alles so gut funktioniert in Korea und warum? Von Daten in ganz einem anderen Ausmaß, als das in Europa möglich und auch üblich ist. 사실 이런 덕담이 그냥 뭐 인사치레나 그냥 배려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총리뿐만 아니라 현지 기자의 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을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이라고 부르면서 비결을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Als Weltmeister in der Bekämpfung der Corona-Pandemie, Sie haben diese Krise oder den Kampf gegen die Krise sehr schnell in die Hände von Experten gelegt. Es gab keinen Lockdown und es gibt auch keine nachhaltigen wirtschaftlichen Schäden. Wie machen Sie das? Und Herr Bundeskanzler, was kann Österreich hier lernen? 기자님의 질문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 국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스페인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다는 마드리드 시장의 말입니다. 네. Hemos aprendido con ejemplos como el de su país, que la mejor lucha es la que una rápida respuesta a los gobiernos, un ejemplar comportamiento ciudadano y una oportuna intervención de la ciencia y de la innovación. 자, 뭐 유럽이 이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방역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동행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유럽 순방 과정에서 만나는 정상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를 갔더니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비엔나 시장 네 분을 각각 따로 만났는데 모두가 공이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을 왜 그렇게 잘하냐라고 이제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네, 윤 의원은 전에는 해외 순방에서 주로 북핵 문제 같은 한반도 이슈를 다뤘었는데 이번에 방역과 백신, 또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까지 의제가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순방의 성과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뭐 이러저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그 오스트리아 수도원에 찾아간 소식을 알린 청와대 공식 SNS 계정인데요. 여기다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독일 국기 그림을 올려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또 이보다 앞서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요. 남아공 대통령이 삭제된 사진을 써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야당의 비판 그리고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시죠. 네. 실수도 계속되면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허울 좋은 외교적 수사보다 기본적인 의정과 외교적 의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언론이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바른 지적이라고 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자, 이제 앞서 보신 그 기념사진을 찍을 때 문 대통령이 이제 앞줄에 선 걸 두고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죠. 네, 청와대는 영국이 한국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영국 G7 사무국에 물어봤더니 정해진 의전에 따른 거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의를 준비한 현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네. He was in the front row because he's the head of state as a president. So in the front row, I believe, was the presidents of South Korea, the president of South Africa, the president of France,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 그 의전 서열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총리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4명이 앞에 섰고 내각제 국가들의 총리는 그 뒤에 섰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진 속 위치보다는 한국이 세계 리더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신인 투수 이의리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어제 시즌 3승까지 달성하며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빛냈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이의리 선수는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 에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카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대표팀에 발탁된 이의리. 자신의 생일이던 어제 김경문 감독의 기대를 실력으로 입증했습니다. 최고 구속 151km의 빠른 공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체인지업은 물론 삼진을 잡고 미소 짓는 여유까지. 오늘로 만 19이 된 이의리,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안타 하나만 내주고 무려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 시즌 3승을 거두며 데뷔 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 잘 풀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선발로만 11경기에 나선 이의리의 위용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국내 선발 투수 중 최고 구속에 헛스윙도 가장 많이 유도해 이닝당 탈삼진 비율도 단연 1위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목받는 신인을 넘어 최고 투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홈런을 맞아도 주눅들지 않는 특유의 성격 역시 이의리만의 강점입니다. 박병호 선수한테 홈런 맞고 난 이후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맞고 그냥 멀리 갔네 좀. 올림픽을 거쳐 리그 대표 에이스로 거듭난 류현진과 김광현처럼 이제 이의리도 그 길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국가대표 선수여가지고 그 꿈을 벌써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서 잘 하겠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시작한 콜라병 치우기가 유로 대회의 새로운 유행이 되는 걸까요? 골보다 더 큰 화제를 모았던 호날두의 콜라병 치우기. 호날두의 돌발 행동은 콜라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시가총액 40억 달러, 우리 돈 무려 4조 5천억 원이 잠시나마 날아갔다고 합니다. 역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늘 이걸 따라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스위스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MVP로 뽑힌 이탈리아의 로카텔리. 기자회견장에서 물부터 내려놓고요. 콜라병은 한쪽으로 옮겨버립니다. 단순히 따라했던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의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어제는 이슬람교도인 프랑스의 포그바가 종교적인 이유로 앞에 있던 맥주병을 책상 밑으로 숨겨버렸습니다. 유로대회 공식 후원사인 맥주회사 선정 MVP여서 더 아이러니했는데요. 후원사들은 돈을 쓰고도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미칠 후폭풍을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에선 아직까지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네요. 우생순으로 유명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13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데요. 한국 핸드볼에서 보기 드문 대형 피벗 강은혜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3대 수비 사이를 비집고 자리 잡는 피벗. 몸만 돌리면 바로 골대이기 때문에 뚫고 막으려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피벗에서 유럽에 밀렸던 한국 핸드볼은 도쿄올림픽에선 다를 거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역대급 피벗 강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작은 피벗밖에 없었잖아요. 여태껏 체격도 너무 크고 막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있구나 하고. 키 185cm, 95kg의 탄탄한 체구. 드래프트 1순위로 2018년 실업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벌써 2차례나 팀 우승을 이끌었고 프랑스와 덴마크 등 강팀이 질비했던 2년 전 세계선수권에서 우리가 3승 2무로 조별리그 1위를 차지한 것도 강은혜의 역할이 컸습니다. 세계연맹에서 여러 기술위원들이 한국에도 저런 피벗이 있었구나. 세계 흐름이 피벗을 이용한 그런 득점 같은 것들이 지금 주로 자신보다는 동료를 더 빛나게 해줘야 하는 고달픈 자리. 워낙 몸싸움이 격렬한 탓에 유니폼엔 온통 손자국 투성입니다. 옷이 다 거의 찢어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지는 것도 거의 기본이고 경기 때마다 여벌옷을 항상 들고 다녀요. 2004년 우생순 신화의 주역 허순영 이후 대형 피벗에 계보를 잇겠다는 강은혜. 자신의 첫 올림픽을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첫 버킷리스트, 꿈의 무대, 애국가 나오면 소름 끼치거든요. 근데 올림픽에서 그러면 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남자농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를 꺾고 아시아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이현중 선수의 화려한 개인기 감상하시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유난히 잦은 비 소식에 올해는 장마가 특히 신경 쓰이진 않으셨나요? 일본은 65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장마가 빨리 시작됐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 예년 같으면 제주도는 이번 주말에 장마가 시작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북쪽에 강한 찬 공기에 밀려서 현재 장마 전선이 일본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기상청은 올 장마가 6월 하순이나 7월 초에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비구름을 만들어내면서 비의 양은 적겠는데요. 오늘 밤 자정 이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요. 이 비구름이 오래 머무진 않아서 주말에는 금세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하늘은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안동도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가 되겠고 대구가 2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내내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30도 가까이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